만약 당신이 세계 최고 제국의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통은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거나 아주 치밀한 쿠데타를 계획할 겁니다. 네, 그게 권력의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니까요. 물리적인 힘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고대 문호는 아주 귀괴하고 상식 밖의 체제 전복 전략을 제시합니다. 80세의 지명수배자를 혁명의 리더로 세우고 막 강물을 피로 바꾸는 식이죠. 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이죠. 지적 호기심을 안고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 오늘 우리는 종교적 텍스트로만 여겨지던 이야기가 사실은 권력이나 정체성 그리고 억압의 역학을 얼마나 날카롭게 해체하는지 그 뼈대를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는 유튜브 채널 초신자의 쉬운 성경 읽기에서 다룬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강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요. 익숙한 이름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신앙의 렌즈로만 보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오늘 철저히 권력의 작동 방식과 인간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료를 뜯어볼 겁니다. 오, 권력과 인간 본성이요? 네, 거대한 억압 시스템이 어떻게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찝는지,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제국이 어떻게 가장 취약한 지점부터 무너져 내리는지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거죠.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에 정착한 지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공로 덕분에 나름 주류 사회에 편입되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했었죠. 그런데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기억력이 아주 짧잖아요. 요셉의 업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즉 새로운 파라오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합니다. 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여기서 파라오가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가 꽤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이방인들이 싫어서 막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안보 위협을 느낀 거잖아요. 맞습니다. 파라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인구 통계학적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 속도가 이집트 원주민들을 압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군요. 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한 말을 분석해보면 그의 심리가 아주 정확히 드러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적국과 결탁해서 우리를 치고 이 땅을 떠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랑 경제적 노동력의 유출을 동시에 걱정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아주 체계적이고 가혹한 3단계 국가폭력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거대한 국고성을 짓는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경제적 착취를 통해서 육체를 억압하고 번식을 통제하려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네, 노동으로 힘을 다 빼놓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권력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시스템이 억압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스라엘 인구는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억압적 권력이 겪는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압력을 가하면 찌그러져야 정상인데 도리어 막 팽창해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노동으로 육체를 통제하려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하자 파라오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요? 아기를 받을 때 남자면 죽여라 그거요? 네. 아기를 받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어라. 아주 은밀하고 효율적인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산파들의 행동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시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죠. 당시 파라오는 거의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절대 권력자였는데 일개 산파들이 그 명령을 그냥 어겨버립니다. 이건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국가 최고 통치자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례 아닙니까? 철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스템의 균열이 시작된 거네요. 정말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산파들은 파라오의 권력보다 자신들의 신앙적 양심 혹은 생명에 대한 경외를 더 높은 층위의 법으로 둔 겁니다. 파라오보다 더 높은 법령을 따른 거군요. 네, 권력이 아무리 거대해도 개인이 내면의 도덕적 권위를 더 우위에 두는 순간 그 전체주의 시스템은 결국 작동을 멈추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산파들이 나중에 왕한테 불려가서 핑계를 대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보다 튼튼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막 이미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대목이요. 네, 그 대목이 진짜 압권이죠.
권력을 교묘하게 조롱하면서도 자신들을 방어하는 아주 지혜롭고 정치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은밀한 암살 계획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파라오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네, 아주 폭주를 하죠.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라. 와, 이거야말로 국가가 주도하는 완전 공개적인 대학살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바로 이 피비린 내나는 나일강을 배경으로 펼쳐지잖아요. 네, 서사의 중심이 나일강으로 옮겨가죠.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꼼꼼하게 바르고 강에 딱 띄워보냅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아이러니를 발견했어요. 어떤 아이러니죠? 파라오가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만든 그 죽음의 도구, 즉 나일강이 오히려 모세를 살리는 구명보트의 루트가 된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 역설이야말로 이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지배자가 설계한 폭력의 구조가 막 묘하게 뒤틀리는 느낌이에요. 그쵸. 오히려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는 장치로 변환되어 버립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 거대한 무덤이었거든요. 예,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간 무덤이죠. 하지만 모세의 갈대상자는 그 무더미를 아주 유유히 떠다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건져 올린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와, 바로 학살 명령을 내린 파라오의 친딸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유도 기술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도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예, 막 상대방이 엄청난 힘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그 힘을 그대로 역이용해서 상대를 업어치게 해버리는 거죠. 죽음의 도구였던 나일강과 억압자의 딸이 오히려 군원자를 길러내는 완벽한 인큐베이터가 되다니 이 대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국의 심장부가 오히려 해방자를 길러내는 꼴이 된 거죠. 맞아요. 파라오의 딸이 아이를 가엾게 여겨서 입양하고 심지어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고용하잖아요. 네, 싹까지 줘가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집트 왕실의 예산으로 돈을 줘가며 아이를 키우게 한 겁니다. 파라오의 자본과 권력을 역이용해서 훗날 파라오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적을 제일 안전한 안방에서 양성해낸 거잖아요. 이건 진짜 완벽한 체제 전복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 완벽한 구조를 정확히 보셨군요. 여기서 파라오의 딸이 지어준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모세라는 이름이요. 무슨 뜻인가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구원자를 뜻하는 모샤와 발음이 아주 유사합니다. 오, 모샤, 구원자. 네, 원래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세모트, 즉 이름들입니다. 절대 권력에 의해서 그냥 번호표나 노예로 취급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그 이름들을 신이 하나하나 기억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이름들. 의미가 깊네요. 네, 죽음의 강에서 건져진 한 아기의 이름이 결국은 전체 민족을 통째로 건져내는 역사의 강력한 키워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와, 제국의 중심부에서 제국의 안티테제가 쑥쑥 자라나고 있었군요. 그렇게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우면서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합니다. 당대 최고의 정치, 군사, 행정교육을 싹 다 받았겠죠? 네, 완벽한 왕자의 스펙을 갖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히어로물의 전개가 있잖아요. 보통 영화라면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그렇죠. 40세에 아주 젊고 힘넘치는 왕자가 내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압받는 자기 동족을 멋지게 딱 해방시키는 그런 그림이요. 그런데 이야기는 완전히 엇나갑니다. 네,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죠. 모세가 어느 날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격분해서 그를 쳐 죽이고 모래에 안매장해버립니다. 철저히 이집트적인 방식, 즉 폭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모세의 이 첫 번째 실패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제국의 힘과 방식으로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맞아요. 동족들조차 모세를 거부하잖아요. 네, 히브리인들조차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살인범으로 지명수배된 모세는 왕자의 모든 지위를 잃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 40년의 공백기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국가를 해방시키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굳이 과거에 살인을 저지르고 트라우마에 빠져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그 80세 노인을 리더로 세운다고요? 스펙으로 보면 최악의 인사 발탁이죠. 그러니까요. 무슨 경영학적인 효율성이나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자격 미달의 시간 낭비 아닌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비효율의 끝판왕이거든요. 세상의 효율성 기준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이자 완전한 낭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에서 자격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됩니다. 재정의가 된다고요? 어떻게 말인가요?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이 세상의 지식과 힘을 빵빵하게 축적하는 시간이었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은 자신 안에 깊이 내재된 그 이집트의 방식을 철저하게 빼내는 일종의 거대한 디톡스 기간이었습니다. 아, 디톡스 기관? 네. 자신의 힘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뼈저리게 학습하는 시간이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가 이방 땅의 나그네로 가장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 뭔가를 채우기 위한 40년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워내기 위한 40년이었다. 이거 진짜 묘한 통찰이네요. 네, 자아를 완전히 비워낸 거죠. 그렇게 자아가 텅텅 비어진 80세의 모세 앞에 어느 날 기이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호렙산 근처에서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자신을 구르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꽤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여기서 일어난 만남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뭔가요? 신은 먼저 모세의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고대 문헌에서 이렇게 이름을 연거푸 부르는 것은 매우 긴급하고 사활이 걸린 중대한 부르심을 뜻하거든요. 긴급한 호출이군요. 네. 그리고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당시 신발을 벗는 행위는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취하는 태도이자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철저한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아, 권리 포기 선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만남의 절정은 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 순간입니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히브리어로 야훼, 즉 에흐의 아시에르 에으헤인데요. 이는 아주 철학적인 선언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이나 강물의 신처럼 특정한 자란물이나 현상에 종속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군요. 네, 존재의 근원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존재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고 선언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킬 대리인으로 바로 이 80세의 늙은 모세를 지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반응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영웅서사라면 보통 여기서 병 받들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탁 일어서야 하잖아요. 네, 칼을 뽑아들어야죠.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보면 모세는 무려 5번이나 집요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파라오에게 갑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텐데요. 심지어 나는 본래 나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핑계의 연속이죠. 마지막엔 아주 돌직구를 날리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고 직장 상사한테 이 프로젝트는 저 말고 김대리한테 맡기시죠 하면서 찰벽을 치는 수준 아닙니까? 모세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부한 걸까요? 이 거절을 단순히 모세의 불신앙이나 고집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진 한 인간의 아주 정직한 한계 고백이자 지독한 정체성의 위기인 거죠.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컸겠죠. 왕자 시절에는 스스로 진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처참히 실패했잖아요. 이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뼛속까지 무력감을 느낀 거군요. 그런데 신은 이 끝없는 자기 부정과 변명을 다 들으시면서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을 잘하는 형 아론까지 대면인으로 탁 붙여주시면서 끝까지 그를 설득합니다. 와, 포기를 안 하시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격이 총금에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자격이 주어진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다. 즉, 권위의 원천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보낸 존재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과정인 거죠. 부름이 곧 자격이 된다. 이 통찰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꽤 묵직하게 다가갈 것 같네요. 아무튼 이 길고 긴 설득 끝에 모세는 결국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제 세계 1위 제국의 군주인 파라오 앞에 딱 섭니다. 네, 드디어 정면 승부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멋지게 선언했으니 당장 시스템이 굴복하고 해방의 프로세스가 척척 진행될 줄 알았는데 웬걸? 현실은 오히려 더 최락으로 치닫습니다. 돌아온 건
코우승과 훨씬 더 가혹한 탄압이었어요. 당시 파라오의 첫 반응이 절대 권력의 오만함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바로 억압의 스위치를 끝까지 올려버리죠. 지푸를 안 주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쓰던 아주 필수적인 재료인 짚의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짚을 다 구해오되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생산량은 예전이랑 똑같이 맞추라고 명령하죠. 잠깐만요. 이건 단순히 노동 강도를 높인 게 아니라 권력이 저항 세력의 내부를 분열시킬 때 쓰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아주 악랄한 수법이죠.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목표를 툭 던져주고 조직 내부에 알아서 불만을 터뜨리게 만드는 약간 악독기렵의 수법이잖아요. 실제로 백성들은 생산량을 못 맞춰서 매를 맞게 되니까 파라오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구하러 온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부 분열이 제대로 일어난 거죠. 구원의 프로세스가 작동을 시작했는데 역설적으로 고통의 체가 못 누는 한계치를 뚫어버린 거네요. 굳건한 시스템을 뒤흔들 때 기존 체제는 반드시 더 격렬한 반동을 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이나 변화의 초기 단계가 종종 이전보다 더 끔찍한 혼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변화의 과도기적 고통이군요. 네,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듯이 백성들은 불확실한 자유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노예의 삶을 더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10가지 재앙이군요. 네, 그런데 이 재앙들을 단순히 스케일이 큰 자연재해 스릴러나 무슨 기상이변으로만 해석하면 이 텍스트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대체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건가요? 만약 우리 청취자분들이라면 강물이 갑자기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떼가 출몰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철저하게 기획된 이스라엘의 신과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가 숭배하던 수많은 자연신들 간의 정면 충돌이자 아주 치열한 사상전입니다. 신들의 전쟁이네요. 네, 첫 번째 재앙을 볼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농업 경제의 핵심이자 생명의 근원, 즉 하피라는 신이었습니다. 하피라는 강물의 신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건 이집트의 경제 기반과 종교적 심장부가 동시에 완전히 해킹당했다는 뜻입니다. 아,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군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여신 헤케트를 정확히 겨냥한 것이고요. 이어지는 이 파리떼, 악질, 우박 재앙 모두 하늘과 땅의 신, 농작물의 신 등을 차례대로 무력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알아! 라고 만천하에 폭로하는 아주 정교한 팩트 폭력이었군요. 맞습니다. 팩트 폭력이죠. 이집트의 세계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부수는 도장 깨기였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재앙이 진행될수록 아주 의미심장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파레떼 재앙부터는 이집트인들의 거주지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지역이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고센 땅만 구별이 된다고요? 네, 이집트 전역이 파리떼로 끔찍하게 고통받을 때 고센 땅은 아주 평온했죠. 와, 눈에 보이는 증거네요. 아홉 번째 흑암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 라가 완전히 짓밟히면서 온 이집트가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옴짝달싹 못할 때 고센 지역에만 뚜렷하게 빛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통제권이 파라오에게서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아주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재난 앞에서 파라오의 심리 변화를 쓱 지켜보는 것도 엄청 흥미롭습니다. 파리떼나 우박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을 때는 아주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제발 기도해서 이 재앙 좀 멈춰줘. 그럼 너희를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막 사정사정 하잖아요. 네, 급할 때는 납작 엎드리죠. 그런데 막상 숨통이 트이고 재앙이 멈추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싹 안면을 몰수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바꿔버립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막 신비로운 힘에 기대려고 하다가도 평온해지면 다시 자기 통제력을 과신하는 그 인간 본성의 지독한 간사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완전 다른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재난 앞에서의 엄청난 공포와 그 공포가 사라졌을 때 슬그머니 되살아나는 권력욕의 악순환이죠. 파라오의 이 고집스러운 반복 패턴 때문에 재앙은 점점 더 점층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화를 키운 거네요. 결국 8번째 메뚜기 재앙쯤 이르렀을 때는 파라오의 최측근 신하들조차 이성을 찾고 왕에게 소리칩니다.
왕이여, 이집트가 완전히 망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나이까? 내부에서 항복 선언이 나온 거군요. 시스템의 핵심부에서조차 체제의 붕괴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재앙에 이르러서야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권력은 완전히 백기를 들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고대 문헌의 기록을 통해서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해체되는지 세 가지 굵직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억압 시스템이 강해질수록 도리어 체제를 전복할 씨앗을 내부에서 길러내는 그 권력의 아이러니. 네, 나일강과 파라오의 딸이죠. 둘째, 영웅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부서지고 비워진 그 정직한 한계 고백 위에 부여되는 진정한 소명. 셋째,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경제, 종교 시스템을 낱낱이 해체해버리는 정교한 사상적 대결. 이 고대 텍스트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건네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거대한 고통이나 억압의 시스템 속에서 때로는 정의나 구원이 철저히 지연되고 신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서사는 그 긴 침묵조차도 완벽한 타이밍과 더 큰 붕괴를 기획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음을 웅변합니다. 모세에게는 군대도 권력도 심지어 젊은 시절의 그 자신감조차 없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존재의 근원과의 연결, 딱 그 하나로 거대한 제국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의 한 구석이 모세가 겪었던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처럼 끝없이 건조하고 잊혀진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스펙이 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무력감에 빠져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기를 겪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체한 이 서사의 메커니즘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무의미하게 방치된 것 같았던 그 40년의 공백기가 사실은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과 이집트적인 방식을 뼈저리게 비워내는 가장 완벽한 디톡스이자 리더십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가혹한 현실이 버티고 있더라도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고통과 고민의 자리가 어쩌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 거룩한 땅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래된 문헌을 단순히 활자로만 소비하지 않고 그 텍스트가 품고 있는 인간 본성의 해부학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결국 우리 얘기라는 거니까요. 네, 고대 서사는 결국 현대의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가장 예리한 거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를 강력하게 자극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가만히 보면 꽤 기이한 디테일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신이 파라오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대목이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할 것이다. 즉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파라오의 그 잔인하고 지독한 고집조차 사실은 이스라엘 신의 압도적인 권능을 이집트 전체에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각본의 일부였다는 뜻입니다. 깊게 생각해 볼 문제죠. 만약 절대 권력자의 그 폭력적인 고집조차 더 거대한 역사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이미 설정된 무대 장치였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난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매 순간 내 생각과 의지로 치열하게 선택하면서 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쓰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저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권력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이 통쾌하고도 복잡한 아이러니.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과 당신의 선택들이 대체 어떤 서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 깊고 은밀한 의미를 한 번쯤 날카롭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